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다시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차별금지법은 특히 4가지 요소를 차별금지 사유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국적입니다. 국적. 그래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국민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된다. 그래서 국가의 실체적 정당성, 정체성을 허무는 것이다 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건 근데 반대한민국적인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사람들과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을 허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은 사실은 성의 정체성, 그리고 또 성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기본적인 사회제도, 특히 이제 가족제도와 같은 이런 전통적인 사회제도를 해체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학력이죠.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지표일 수 있는데, 이 학력을 고려하지 말고 학력을 이유로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대한민국을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이 이 능력을 발휘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을 사실은 가로막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요한 일종의 대한민국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기준들을 전부 허무는, 그런 가치나 제도를 다 허무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해체시키려는 악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정말 충격적이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제 조치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 더 놀라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차별행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차별행위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조치, 구제 조치가 바로 뭐냐면 진정입니다. 진정인데 이 진정은 뭐 여러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차별금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진정은 원래 피해 당사자가 원래 진정을 제기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즉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즉 다른 개인이나 단체도 바로 진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걸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피해 당사자는 진정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제3자가 진정을 했기 때문에 국가위원회에서 이 진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건 바로 피해 당사자의 자기일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이 제기되면 그때는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차별 금지행위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근데 기업 같으면 기업, 학교 같으면 학교, 또 정당 같으면 정당 여기서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 역량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뭐 다르게 심하게 말하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업무가 사실은 거의 심각한 장애를 받을 정도로 업무가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진정이라는 제3자 특히 제3자에 의한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제로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해서 그 기업의 활동을 완전히 묶어두기 위한 방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종의 전략으로 전술로 뭐냐면 진정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업 활동이나 하여튼 학교, 뭐 정당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진정 자체가 사실은 뭐 독자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진정에 기초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들은 굉장히 많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하고 나서 만약에 차별 행위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면 차별 행위를 시정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데 만약에 권고를 했는데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 조치로 뭐냐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시정명령 이것은 물론 그 자체로서 그 가해 당사자에게 사실은 압박을 줄 뿐만 아니고 이게 나중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큰 압박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행명령이라는 것은 권고를 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았던 그런 가해자, 뭐 회사나 뭐 학교 이런 조직이 되겠죠. 이 회사가 그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내리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시정명령입니다. 그 시정명령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 차별행위를 중지하라 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그다음 또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해서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을 해달라 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달라와 같은 내용들이 시정명령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시정명령 자체가 그것을 받는 시정명령을 받는 그 조직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 그래서 근데 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만약에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행강제금의 특징은 뭐냐? 이건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물론 액수는 3천만 원 이하라고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차별행위를 했는데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그 권고를 받고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3천만 원 이하니까 2천만 원을 부과했으면 그 시정명령을 또 이행하지 않으면 또다시 2천만 원을 또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컨대 우리가 그 편의점 같은 걸 하는 아주 작은 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알바생을 잘못 고용했다가 예컨대 차별금지법에 위반됐다라고 해서 진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2천만 원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명, 예컨대 뭐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200만 원을 계속 부과받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강제금을 통해서 실제로 금전으로 손을 들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강제금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소송 같은 걸 제기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더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행강제금에 사실 항복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이러한 효과를 노리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넣는 거죠. 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한다.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누가 이기나 보자. 심지어 이런 그 심리로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남용하는 거죠. 남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은 사실은 적절한 제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용금지 의무, 어떤 건물 같은 거 그걸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걸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런 경우 또는 뭐 용도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용도 변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도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이 재산적 물건에 대한 재산적 가치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산과 전혀 관계없는 차별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은 법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만약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사례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렇게 부과하는데 이 차별금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은 물건에 대한 게 아닙니다. 사람 보고 차별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바로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부과한다. 이 점에서 이행강제금은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말하면 그 가해자로 지목된 그런 회사나 뭐 학교나 등등 기관에 대해서 못 살게 구는 거죠. 너희들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 너희들이 결국 못 버틴다. 강압하는 조치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죠. 고통스럽죠. 조사받고 또 뭐 권고받고 시정명 받고 그 다음에 또 이행강제금까지 계속 물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이렇게 해서 사실 백기를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 중에 하나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형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 잘 범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범죄인들은 아주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죠. 전체 그 국민들이 비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범하지 않고 극소수만이 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범죄를 범하지 않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범죄를 잘 범하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사회에서. 그게 그래서 나오는 원칙. 그러면서 피의자 또 피고인 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근데 형사법 영역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근데 민사법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민사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근데 재물손괴죄를 예를 들면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에 유리창을 의도적으로 깨뜨린 경우, 이런 경우는 재물손괴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손괴죄에서 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그 유리창을 깨뜨린 사람은 그 유리창을 물어줘야 되죠. 그게 바로 불법행위입니다. 즉 유리창을 깨뜨린, 고의적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행위는 바로 형법상으로는 재물손괴죄가 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돼요. 그러면 실제로 범죄와 불법행위는 같이 동시에 승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원칙적으로 성립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한다 하면 바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신 분이 있는데 내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왜 손해배상을 또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법체계는 또 근대 법치는 다 그렇습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형사책임을 졌다고 해서 민사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범죄를 범했다고 하면 형벌을 받죠. 근데 동시에 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또 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명예훼손죄로 만약에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또 그에 대한 손해배상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또 져야 됩니다. 그게 1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우리 근대법, 우리 법칙을 포함한 근대법의 특징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법 영역에서 인정되는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근데 그 민사법에도, 즉 불법행위 영역에서도 거의 비슷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만약에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책임을 묻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말하면 과실이 없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원칙을 뒤집은 법이 바로 뭐냐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럼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하느냐? 차별금지법에서는 일단 피해자가 근데 차별금지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원래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가 어떤 고의 과실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위법행위를 했다 이런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가해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이 책임을 누구에게 넘겨놨냐면, 자, 일단 차별행위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여튼 소송이나 이런 절차에서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그때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라고 인정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고의 과실이 없었다는 걸 입증 못하면 그러면 차별행위가 있었던 걸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그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터무니없이 불리한 원칙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에서 인정되지 않은 원칙입니다. 불법행위에서 그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 이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데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니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과실 추정입니다. 과실 추정. 아니 과실이 있는 걸로 좀 형법상의 비유적 표현을 쓴다면 우리 일반 형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유죄 책임입니다. 죄는 아니지만 하여튼 불법행위를 뭐 죄 비슷한 걸로 본다면 일종의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바로 정말 이 불법행위법의 기본 원칙을 허물고 있는 그걸 완전히 해체시키고 있는 바로 그런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건 정말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역전시켜서 좀 심하게 말하면 하여튼 차별 행위를 했다고 지목당한 사람은 일단 나쁜 놈이에요. 일단 나쁜 놈이고 하여튼 그 나쁜 놈의 책임을 면하려면 내게 고의과실이 전혀 없었다. 그걸 증명하지 않으면 나쁜 놈 그 책임을 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낙인을 찍어 놓은 겁니다. 차별 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일단 나쁜 놈이고 그래서 네가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다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근대법의 기본 원칙인 바로 이제 이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법리를 완전히 벗어난 그래서 완전히 정말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도 아마 실감을 못 하실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소송에서는 이걸 이제 입증책임 또는 증명책임이라고 하는데 증명책임을 지는 쪽이 불리합니다. 증명책임을. 근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에게 증명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 증명 못하면 그때 패소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완전히 이 가해자 쪽에 입증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이걸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법학적으로는 근데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면 가해자는 내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럼 애매한 경우가 있겠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경우 있겠죠. 그런데 애매한 경우는 책임이 없다는 걸 증명한 게 아니죠. 가해자가. 그러니까 책임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경우에 가해자에게 다 뒤집으시는 겁니다. 네가 차별행위를 했으니까 마땅히 그 책임은 네가 져야 돼. 이런 식의 논리가 적용해서 바로 이제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으시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그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그 용어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 차별금지법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차별행위를 원래 이제 손해배상의 그 대원칙은 뭐냐면 우리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입니다. 뭐냐면 손해배상의 액수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었던 손해 그 액수를 배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입었던 액수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히 가해자에게 특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가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때 그 손해배상액을 실제의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액을 설정하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 법칙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이거 저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좀 그래도 우리보다는 약간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런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정되는데 가해자가 개별적으로 입은 손해는 얼마 안 돼요.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범위가 너무 넓은 거죠. 야, 근데 만 원씩 피해를 입은 거죠. 근데 피해자가 만 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1억의 피해가 발생하겠죠. 근데 만 원씩 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만 원 되찾기 위해서 소송자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만 원씩 만 명에게 피해 입히면 어떻게 말해 1억의 그 이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근데 피해자들이 소송을 잘 안 하니까 계속 그 불법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가해자에게 그런 불법행위를 반복해서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만 원씩 1만 명이 피해를 입어서 1억의 피해가 1회에 1억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10억을 물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불법행위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굉장히 손해배상 액수를 높여버리는 거죠. 이와 같은 게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예컨대 손해 액수를 실제로 가해자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의나 과실, 위법성 이런 것 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피해자가 사실은 그 입은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요. 근데 뭐 아까 드린 예가 같으면 1만 원씩 1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액수가 정해되죠. 그런데 얼마 액수인지 몰라요.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예컨대 예컨대 만 원 이상 한 10만 원 이하 어느 선인데 잘 가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액수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액수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손해배상을 매기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근데 어떡하나 징벌적이란 말, 이게 퓨너티브라는 말인데 퓨너티브라는 말이 원래 형벌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겁니다. 퍼니시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원래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책임을 묻는 제도고 그런데 징벌적이란 말은 사실 형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종의 형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차별금지 행위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범죄 행위인 것처럼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범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악질적인 그런 범죄 행위자로 취급해가지고 실제로 발생한 피해의 2배에서 5배 이런 식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 바로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 이행강제금과 마찬가지 수준인데 하여튼 이런 걸 받게 되니까 함부로 차별행위 하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아마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제 생각에는 우리 시행이 안 되도록 제재할 겁니다. 근데 만일에 시행된다면 아마 시범 케이스로 제 규모가 있는 기업을 잡아가지고 아마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때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널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널리 알려가지고 일반인들이 지금 차별금지법 위반하니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반인들을 이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효과, 이 칠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움츠려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굉장히 바로 그 차별금지법이 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 특히 그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나 또는 공공서비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재화 용역의 서비스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 뭐 일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완전히 위축시켜버려요. 완전히. 실제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그 명시되어 있는 사유, 그 영역, 이걸 결합시켜 보면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예컨대 제가 그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 바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결 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건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반국가 사원들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강의 시간에 못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학문의 자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의 자유이기도 한데, 교수의 자유이기도 한데, 이 자유가 급히 위속되겠죠. 또 예컨대 제가 요새 퀴어 축제 같은 걸 하면서 아주 이상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이건 정말 우리 그 전통 도덕과 윤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강의를 했을 때, 거기에 만약에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이 학생이 있으면 떨어졌습니다. 그 강의를 전해 듣거나 녹취를 한 경우에 그걸 전해 듣는 사람이, 그럼 저를 차별금지법으로 바로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인권위에 진정하겠죠. 그 인권위에서 뭐가 있습니까? 제게 조사할 겁니다. 강의 시간에 이런 거 한 적이 있냐고. 그럼 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권고 내려옵니다. 그런 강의 하지 마세요. 좌파들 비판하는 강의, 동성애자 비판하는 강의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권고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정명 내립니다. 그 시정명 내리고, 시정명령도 제가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뭐가 내렸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됐어요. 이행강제금. 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과실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유죄추정 원칙 비슷한 과실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제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데, 그 손해배상 액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말을 들었던 학생이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입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액수의 몇 배 액수를 제게 그 학생에게 손해배상하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정말 이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저의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은, 회사 기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 알바 쓰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택배업체, 온갖 업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경제활동과 관련된 우리의 자유는 다 사실 거의 없어지는 거죠. 즉, 차별금지, 즉 획일적인 평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게 바로 차별금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과실추정의 원칙하고도 비슷한 건데, 근데 이 규정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필요가 있는데, 자, 제 52조입니다.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입니다. 주장하면.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 즉 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 그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차별 행위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차별 행위를 했다고 지목한 사람을 가지고 일단 분쟁 절차에 들어오게 되겠죠. 진정하고 뭐 소송 제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책임은, 모든 이 증명 책임은 바로 그 차별 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사람, 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다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 행위가 없었다,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예 없었다라고 증명하거나, 또는 그것이 성별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뭐 국적, 뭐 그다음에 정책 견해, 그다음 성적 지향, 학력 대표적으로 그런데 그 모든 그것을 이제 차별 금지 사유라고 할 수 있는데, 차별 금지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이걸 증명하거나, 아니면 뭐 정당한 사유, 차별 금지 사유에 따라서 차별을 하긴 했는데 그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못하면 모두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전부 법적 책임을 다 지우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실제로 차별 행위를 한 사람을 일종의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죄인 취급하고 불법행위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지목받는 것 자체가 일종의 낙인입니다. 낙인이 되어가지고 네가 네 누명을 벗으려면, 그 낙인을 벗으려면 네가 차별 행위 없었다, 또는 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따라 차별한 게 아니다, 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것을 네가 증명하라는 거죠. 네가 누명을 벗으려면, 낙인을 벗으려면 네가 증명해야 된다. 네가 결백함을 증명해야 된다. 만약에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너는 차별행위자야, 이렇게 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정말 악질적인 겁니다. 악질적인 거. 저는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강행 처리돼 가지고 만약에 시행된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그 피해자들이 발생할 겁니다. 차별 행위를 했다고 지목받은 사람이 일종의 좋은 글씨와 비슷한 그런 피해를 받을 겁니다. 낙인을 계속 찍습니다. 당신은 차별행위자다. 당신은 차별행위자다. 또 악질적인 차별행위자다. 이렇게 할 겁니다. 낙인을 계속 찍을 겁니다. 그러면 전 국민들, 또 심지어 근데 집권 세력에게, 또는 민노총과 같은 그런 좌파 단체에게 거슬리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표적이 됩니다. 표적이 돼서 이런 그런 법적인 소송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정말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어떻게 말하면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대, 그리고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는 자유로운 국민을 준범죄자 취급, 또는 준불법행위자 취급을 하면서 한번 낙인이 찍히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게, 굴복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밖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설명드리긴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근데 어떤 간에 제가 다음에 보완할 기회가 있으면 그 내용들을 좀 쉽게 더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차별금지법 이렇게 정말 사악한, 정말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악법이다 라는 걸 아마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의 마수에 걸려들면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도 뭡니까? 좌파들이 더 장악했죠. 그리고 뭐 우리 법원이라고 하는 것도 뭐 좌파들이 장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뭐 국가인권위원회나 뭐 재판 절차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건 뻔하죠. 그럼 우리는 차별금지법 위반자로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우리 특히 이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정말 다 이제 일종의 그 범죄인, 준범죄인 또는 불법행위자 이렇게 낙인 찍어가지고 사실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효과가 있다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걸 반드시 저지를 해야 되는데 뭐 지난번에 저 입법 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국회가 18개 상임위원회가 전부 그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갔죠. 그런데다가 이 차별금지법은 이 다른 상임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구심사와 체계심사를 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의 경우는 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서 자구심사, 체계심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다 합니다. 하면서 동시에 자구심사, 체계심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도 전통적으로 야당 몫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할당을 했었는데 지금 여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본회의 남아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제출된 법률안은 정의당이 중심이 돼서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정의당에 대한 반응을 보고 정의당 법률안에 대한 반응, 입법 요구 같은 것에 드러나 있죠, 그죠? 그 반응을 보고 아마 약간 정도를 낮춘, 강도를 약화시킨 차별금지법을 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들의 수수입니다. 처음에 센 법을 법률안에 제출해 놓고, 그리고 그의 비판이 일면 일부 비판을 수용해가지고 약한 것처럼 하는데 독소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본질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180명 확보했으니까 통과되겠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려서 하여튼 이 입법을 국회 본회의나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여튼 폐기되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만약에 또 통과가 되면 그럼 이제 정부로 넘어가서 이제 정부에서 공포를 하겠죠. 그럼 이제 법률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냐? 그때 물론 이제 헌법소원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을 이런 국회 의석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헌법소원을 제기할 준비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굉장히 독소적인 조항, 위헌적인 조항.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그 과잉금지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헌법 위반인 법률입니다. 그게 당연히 헌법소원 대상이 되겠죠. 될 뿐만 아니라 이건 사법의 기본 원칙인 사적 자체 원칙 또는 그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그 원칙, 그리고 입증 책임에 관한 원칙, 이런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특히 이제 그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게 기독교에서 아마 이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세력, 기존 이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과 어떤 간에 뭐 연대를 해가지고 또 기타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할 수 있는 여러 단체와 연대해가지고 하여튼 이것이 법사위 단계에서 또는 본회의 단계에서 이것이 폐기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동지님들께서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아시게 된 내용을 근데 이웃에 근데 뭐 사업하시는 분 같죠.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거 통과되면 니 맨날 저 인근에서 왔다 갔다 조사받으러 와라 가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이행강제금, 또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책임 완전히 뒤집어 쓰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 때문에 니는 뭐 그냥 차별금지, 차별행위를 했다라고 지목되는 순간 그냥 네 사업 접어야 된다. 그만큼 심각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하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려주셔가지고 이 법안의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만 뭐냐면 이게 저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입장을 표명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 내에서도 반대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일반 기독교가 아닌 분들 가운데 사실 우리 협력을 이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하여튼 뭐 기업하시는 분에게는 기업할 때 네가 이런 문제에 부딪힌다.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런 내용을 또 뭐 학교와 관련된 사람은 학교에서 이런 문제 부딪힌다.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바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바로 당신이 잠재적 차별금지법 위반자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혹독한 책임,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건 바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또 이건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는 사회제도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는 악법이다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 여러분들 잘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마치 차별금지법? 뭐 차별 하지 말라는 건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정말 위험합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가운데도 야, 차별금지법이 저 정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나, 그걸 아마 처음 느끼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차별금지법 그 용어에 뭐 좌파들이 쓴 용어가 다 그렇습니다. 용어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그 아주 악랄한 독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직장을 해체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한민국을 일종의 무정부 상태에 빠뜨리는 그런 법입니다. 바로 그 본질적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셨다가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시고, 그러시면 아마 이 반대 압력이 더 거세게 일어나서 아마 국회의원들에게, 심지어 뭐 그런 거죠. 그 뭐 좌파 애들, 좌파 성향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이게 뭐 정의당이고 민주당이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네가 죽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 좌파 성향의 우리 국민들도 자기 지역구에 국회의원에게 전화할 거 아닙니까? 지역구 이 법 찬성하면 안 된다. 지역 국민으로서 전화하게. 물론 우리 우파도 해야 됩니다. 우리 우파도 해야 되지만 좌파들에게도 이걸 알려줘가지고 좌파들이 좌파 국회의원들에게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차별금지법이다
하는 부분을 잘 인식하시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셔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좀 위압적으로 또 어떻게 말하면 좀 그렇게 소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용이 이렇다 하는 내용 또는 아니면 우리 공화당 라이브를 공유를 하십시오. 공유를 하시면 그분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제가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현직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앞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경우에 따라서 공청회 같은 것이 벌어지고 하면 아마 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튼 근데 어떤간에 저는 학자로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의 내용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시고 또 전파하시고 하셔가지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고한 저시설을 우리가 형성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찬성한다는 말을 했다간 지역구에 내가 갖다 맞아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할 정도로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 법을 저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적으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 불행하게도 통과가 된다면 헌법 소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 강의가 차별금지법의 본질, 특징 그리고 얼마나 악보인지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는데 일단은 주택임대차 보호와 관련된 법률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강의하고 그리고 근데 5.18 역사 왜곡 관련된 역사 왜곡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법도 순차적으로 계속 제가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